안녕하세요. 65세 된 김철수입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아들이 저더러 치매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재산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25세에 처음 발령받아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사 월급이 45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 전세방 얻어 살면서 아내랑 알콩달콩 신혼생활 했어요. 아내도 저랑 같은 사범대학 동기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2년 정도 일했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준호가 태어나고 2년 후에 둘째 준석이, 그 후 4년 만에 막내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교사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제 아이들 챙기고 정말 바쁘게 살았죠.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꾸준히 월 15만 원씩은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아이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해야 하고 그때 아내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 일로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거의 다 아내가 떠맡았거든요. 90년대 중반쯤 되니까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됐고 그때 분당에 30평 아파트를 3억에 샀습니다. 대출 받아서 샀는데 그 대출금 갚는다고 10년 넘게 허리띠 졸라맸어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가 제일 힘들었죠. 첫째가 서울에 있는 대학 공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었어요. 둘째는 인문계 대학에 갔고 막내는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셋 다 4년제 대학 보내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교사니까 자식 교육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월급이 250만 원 정도 됐고 아이들도 하나 둘 졸업해서 취직하니까 그때부터 좀 여유가 생겼어요. 첫째 준호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과장을 하고 있고 막내 미영이는 간호사가 되어서 부산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준석이가 좀 문제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한 곳에 오래 못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서 늘 돈 얘기를 해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투자한다고. 부모한테 돈 빌려달라고 자주 그랬어요. 그때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적당히 도와주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나 싶어요. 교직 생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해에 120명씩 가르쳤으니까 대략 3,6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났죠. 그 중에 아직도 연락하는 제자들이 꽤 많아요.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면 안부 인사를 하고 가끔은 찾아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제자들이 결혼할 때 주례도 많이 서줬어요. 어떤 제자는 제가 가르친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교사로 살아온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2015년쯤부터 명예퇴직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것보다는 게임이나 동영상에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꾸준히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책을 읽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55세가 되던 해에 명예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으로 8,500만 원을 받았어요.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선택하라고 하길래 일시금을 택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매달 조금씩 받는 거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한 번에 받는 거잖아요. 나이도 있고 해서 일시금이 나을 것 같았어요.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여유로웠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산책하고 오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가끔 독서 모임도 참여했어요. 제자들이 안부 인사 오면 차 대접하며 옛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들었고요.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은행 비밀번호를 순간 헷갈린다거나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정도였는데 심각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올해 4월 어느 날 둘째 준석이가 아내랑 같이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거라 반가웠는데 밥 먹으면서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은행 비밀번호를 깜빡했다고 하니까 준석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냥 깜빡한 건데 뭘 그러나?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 이름을 헷갈리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언제 그랬나? 했더니 봐요 또 기억 못 하시네요. 그러면서 아내한테도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느끼시죠?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걸. 아내는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있는데 하며 저를 두둔해줬지만 준석이는 계속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며칠 후에 준석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치매 검사 받아보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구나 싶어서.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한번 가볼게 했습니다. 그런데 준석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요? 재산 정리? 네, 만약에 정말 치매가 진행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가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재산 정리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죠. 형이랑 동생한테도 얘기해봤는데 다들 그러는 게 좋겠대요. 첫째한테 확인해봤더니 준석이가 먼저 연락했더라고요. 아버지 정신 상태가 많이 이상해지신 것 같다면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거예요. 첫째 준호는 신중한 성격이라 아직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미영이한테도 물어봤더니 오빠가 이상해요. 갑자기 아버지 치매라고 하면서 재산 얘기를 하네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석이가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병원에는 가봤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뇌 MRI 인지능력 검사까지.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미한 건망증은 있지만 치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준석이한테 알려줬더니 좀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뭘 더 지켜보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면서도 재산 정리 얘기는 계속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래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니까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준석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준석이가 아버지 퇴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석이 며느리도 몇 번 와서 슬쩍슬쩍 재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준석이가 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뭔가 깜빡하거나 헷갈리면 바로 메모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대화하는 걸 녹음하려는 것 같아서 뭐 하는 거냐?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린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3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며칠 더 지켜보니 준석이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 재산을 관리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아내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설마 준석이가 그럴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상황을 보면 분명해. 며칠 더 지켜본 아내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준석이가 올 때마다 저희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크게 반응하면서 봐요. 또 그러시네요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안부 인사를 하러 집에 왔는데 마침 준석이도 와 있었어요. 제자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30년 전에 가르친 아이라.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헷갈렸어요. 그러자 준석이가 바로 반응했어요. 봐요, 아버지가 제자 이름도 기억 못 하시네요. 제자가 당황하면서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 박민수예요 하더라고요. 아, 맞다. 민수야. 했는데 준석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깜빡하세요 하면서 제자 앞에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더라고요. 제자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정말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제자가 돌아간 후에 준석이한테 따졌어요. 남 앞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게 맞나?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30년 전 제자 이름 깜빡하는 게 치매냐? 그런 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 주에 준석이가 아버지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시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요. 이상해서 어느 병원인지 물어봤더니 준석이가 미리 예약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김철수 환자 예약건인데요. 안에 치매 정밀 검사 예약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약했나요? 보호자분이 예약하셨는데요. 준석이가 저 몰래 예약한 거였어요. 그것도 치매 정밀 검사를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장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병원 예약을 왜 했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요.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아버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내보낸 사람한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너야말로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병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화를 내면 그것도 치매 증상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준석이와 말을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첫째 준호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준석이가 형한테도 연락했어요. 뭐라고 하던?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져서 빨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저는 아버지 상태를 직접 봐야겠다고 했어요. 준호가 보기에는 제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준석이가 왜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게 궁금해. 그때 준호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 준석이가 요즘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무슨 일인데?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대요. 빚도 좀 있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준석이가 왜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 돈이 급하니까 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인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멀쩡하니까 치매라는 핑계를 만들어서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였고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며칠 후에 셋째 미영이도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아버지, 오빠가 이상해요. 뭐가? 아버지가 치매라고 하면서 자꾸 재산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찬성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당연히 반대했죠. 아버지 멀쩡하신데 무슨 치매예요. 그래도 자식들 중에 하나는 제정신이 있구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미영이가 말하길 준석이가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중에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다며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가족들을 하나씩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더라고요. 어느 날 준석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서류를 하나 내밀었어요. 아버지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뭔데? 재산관리위임장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아버지가 관리하시기 힘드실까 봐서요. 서류를 자세히 봤더니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제 모든 재산을 준석이가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치매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나? 아버지는 모르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서류를 찢어버렸죠.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왜 그러는 거냐? 그때 준석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혼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나? 실수하실 수도 있고 사기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니에요. 가족이 도와드려야죠.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제가 나서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앞으로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아들인데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나? 그날 준석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며칠 후에 준석이 며느리가 왔어요.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되어서요. 그럼 뭐가 걱정된다는 거냐?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잖아요. 아버님이 혹시 당하실까 봐서요.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더라고요. 사기당할까봐 걱정된다면서. 자기들이 제일 큰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 가라. 며느리까지 쫓아낸 후에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준석이가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일단 다른 애들이랑 상의해보자. 첫째 준호와 셋째 미영이를 불러서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둘 다 준석이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아버지 형 정말 이상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형이랑은 거리를 두세요.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석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님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요. 뭐라고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와서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며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여기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급하게 주민센터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준석이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준석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가짜 진단서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아니에요, 오해예요. 주민센터 직원분이 설명해 줬어요. 준석이가 가져온 진단서를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다고요.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제가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준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더라고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준석이를 끌고 집으로 왔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따졌습니다. 진단서를 어떻게 만든 거냐? 대답 안 할 거냐? 한참 만에 준석이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왜 이런 짓을 했나? 돈이 급해서요. 그래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정말 아버지 걱정되어서요. 아직도 변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3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너한테 뭘 가르쳤나? 정직하게 살라고 했지? 네. 그런데 이게 정직한 거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때 아내가 나와서 준석아 너 정말 너무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준석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만 가라. 아버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 제발. 가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준석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준석이 며느리가 와서 사정하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면 됐어요. 그 이후로 준석이 가족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인데 이렇게 관계가 끝나버리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런 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어요. 첫째 준호와 셋째 미영이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형이 너무 심했어요. 미안하다. 너희한테도 민망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잘못한 거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제자들이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몇 명이 함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서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저희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자주 연락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찾아오면 얼마나 기쁜데. 제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선생님,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까요? 무슨 모임? 독서 모임이요. 선생님이 항상 책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월 2회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제자들 5에서 6명이 정기적으로 와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30에서 40대가 된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저를 선생님으로 대해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책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지금도 도움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30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저를 존경해 주니까.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선생님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친아들보다 더 진심으로 걱정해 주니까. 독서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게 정말 즐겁더라고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왜? 제 상황과 비슷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자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요즘은 독서 모임이 제 생활의 중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제자들과 나누면 어떨까 생각해요. 아내도 제가 밝아진 걸 느끼나 봐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래? 응, 제자들 만날 때 정말 즐거워해. 그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기뻐. 그러게. 준석이는 당신을 치매 환자 취급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님으로 대해주니까. 정말 그래요. 혈연관계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남남이라고 해서 다 남이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몇 달 전에 준석이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준석이가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저를 속이려고 했던 일.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신 첫째와 셋째와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미영이는 부산에서 가끔 올라와서 며칠씩 머물다 가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준석이 오빠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밝아지셔서. 정말 그래요. 준석이와 관계를 끊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늘 눈치를 보고 의심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하며 시간을 보내요. 점심 먹고 나서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책 정리도 하고 어린이들 독서 지도도 하고 오후에는 제자들과 만나거나 혼자 조용히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 보면서 이야기하고 평범하지만 평안한 일상이에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준석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잠도 잘 안 오고 속도 쓰렸는데 지금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다고 해요. 정신 건강이 좋아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120만 원 나오고 아직 저축한 돈도 남아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집도 있고 빚도 없으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준석이가 재산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은행 업무도 스스로 하고 투자 같은 것도 하지 않으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오히려 준석이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해서 손해 본 거 보면 저처럼 안전하게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제자 하나가 와서 선생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진짜예요.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저희가 뭘 했다고요? 나를 필요로 해주잖아. 그게 힘이 돼.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준석이는 저를 짐으로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저를 소중한 분으로 생각해줘요. 그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요즘 간혹 준석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서 기른 아들인데 이렇게 연락을 끊고 사는 게 맞나 싶어서.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꿔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준석이가 먼저 저를 배신했고 거짓말로 속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아들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진심으로 대해주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며칠 전에 제자 중 한 명이 결혼한다고 연락했어요. 선생님,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기꺼이 해주지. 정말 기뻤어요. 3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가 결혼할 때 저를 생각해 주다니. 선생님 말씀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줬어요. 무슨 말? 책을 읽어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신 말씀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네, 그 말씀 덕분에 독서 습관이 생겼고 그게 지금 제 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30년 전에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다니. 교사로 살아온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준석이는 제 과거를 부정했지만 제자들은 제 과거를 소중히 여겨줘요. 어떤 게 진짜 가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주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자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결혼식 날 제자가 저를 소개할 때 제 인생의 스승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신부 신랑이 깊게 인사하고 그 순간 교사로 살아온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요즘 또 다른 재미가 생겼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 지도를 하는 건데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할아버지 이 책 재미있어요. 그래? 어떤 부분이? 여기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옛날 제자들 생각도 나고 새로운 기쁨도 느껴요. 아이들 부모님들도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며 고마워하세요.
그럴 때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뿌듯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준석이 일 있기 전보다도 더 밝아진 것 같아. 아마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서 그런가 봐. 그런 것 같아. 억지로 맞춰갈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준석이와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또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의심을 할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건망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기억이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네요. 제자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하며 존경해줘요. 30년 전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시다니. 옛날에는 더 잘 기억했는데 저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존엄성은 끝까지 지켜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지혜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에게는 제자들이 그런 존재예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3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저에게 향기를 안겨주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준석이는 제 과거를 치매라는 거짓말로 지우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제 과거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해줘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명확하잖아요. 앞으로도 제자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계속할 거예요.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을 거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있어야 해요. 제 꿈은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어린이들도 책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꿈들이 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지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저는 65세에 인생 2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